자, 이번 주제는 실제로 지금 정치권이 대두되고 있어요. 윤석열 탄핵 가능성을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선동만이 아니라 현실로 가능한 건지. 일단 그 이야기 전에 윤석열이 국민들한테 불신을 갖게 된 것 중에 하나가 그 시발점이 대통령실 옮기는 거였어요. 공약에도 없던 거. 네. 그러면서 거기서 파생되는 나비 효과가 어마어마해서 급기야 조 단위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조 단위는 감각이 없어요. 대통령실 옮기면서 집기만 10억 원어치 구매했다고. 그러면 우리 최민희 의원님이 최초로 폭로했던 제2부속실이 뭐 저 몰래카메라뿐만 아니라 왜 그저 휴지통 95만 원짜리. 그런 거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참 의외였어요. 저는 제2부속실 몰래카메라가 엄청 큰 거였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관심이 더 많았던 건 95만 원, 96만 원짜리 휴지통하고요. 침대 3개였어요. 티슈통이죠, 그게. 티슈통. 네. 95만 원짜리. 네. 이렇게 망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뭐 집기만 10억 원이면 뭘 샀기 10억 원이나 들었는지. 이따가 설명해 드리고요. 예. 윤석열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청와대 휴지통까지 재활용하겠다고. 예. 휴지통까지. 그렇게 거짓말을 했었어요. 근데 5월 이후에 대통령실이 구입한 집기가 일단 파악된 것만 10억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뭐를 샀기에 이렇게. 뒤 있잖아 지금 물품별로. 네. 침대 52개, 매트리스 4개, TV 쉬운 5대, TV 거치대 7대, 데스크톱 PC 13대. 요거 샀다는 거거든요. 요거는 이제 경호실 물건과도 연관이 있을 텐데 문제는 청와대에 있던 물품을 그대로 가지고 왔으면 하나도 안 사도 되는 그렇죠. 것들이에요. 네. 휴지통까지 재활용하겠다 그래놓고 이거 지금 밝혀진 것만 밖으로 드러난 것만 10억 원이 넘는 거고요. 이게 당장에 뭐가 궁금해지는지 아세요? 이 자료 보면 침대 52개는 이거를 누가 샀지? 누구한테서? 메이커는 뭐지?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조달청 이 정도는 당연히 조달청이 사야 되거든요. 이건 어떤 방식으로 샀지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의가 야기했는지 예, 뭐였는지. 예, 예. 누가 이 과정에서 커미션을 많이 먹었을까? 이런 궁금증이 일어요, 그냥. 근데 보안 핑계로 비공개 물품이 있어요. 네. 요거 빼고 10억 원이에요. 그러면 훨씬 더 많아지겠죠. 실제로는. 그러니까 제가 그 대통령실이 물품을 구입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어요. 대통령실 직접 구매와 조달청을 경유하는 게 있는데 둘 다 기록에 남아 있어요. 그리고 윤석열 말처럼 휴지통까지도 재활용하겠다 해서 그러면은 청와대에서 갖고 나온 건 뭐냐? 요거 비공개. 갖고 나온 게 없나 보지. 남이 쓰다 남은 거는 안 쓰겠다 이런 논리 아닐까요? 그럴 것 같네요. 이렇게 지금 국민 세금을 펑펑 쓰면서도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수십 개, 수백 개 예산이 이상하게 쓰이고 있다는 거 우리가 방송으로 말씀을 드렸고. 근데 또 서민들 약자 예산도 깎고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국민들한테 이제 정서에 이렇게 반하는 거거든. 이런 것들이 밑바닥에 깔리잖아요. 저번에 뭐 변기에 뭐 화장실에 뭐 2천만 원 들어갔다고. 그런 방식으로 불신이 생기잖아요. 네. 그 중에서도 보수층의 이탈이 시작되면 윤석열은 견디기 힘들 것이다 라는 이야기로 한번 시작 한번 해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촛불행동에서 하는 주말마다 하는 집회 있잖아요. 예. 최근에 월요일이 연속 휴일이었죠. 대체 공휴일 그래갖고. 예. 네. 그때마다 그 월요일 날 광화문 쪽에 가면은 집회가 열려서 보수단체들이 이제 윤석열 구하기 운동에 나섰습니다. 소위 말해서 보수의 집결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이쪽에 이제 돈벌이 행사 하시는 거죠. 그거 하시는 분들이. 네.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정광훈, 윤석열이 이대로면 박근혜처럼 탄핵된다. 지금 그래서 진보 쪽이 그걸 노리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선동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실제로 꽤 많이 모였더라고요. 지금 모이는 인원 경찰 추산으로 보니까 촛불행동이 모이는 거나 정광훈이가 모이는 거나 비슷해. 근데 얘네들은 광화문 광장에서 하는데 오세훈이가 광화문 광장을 열면서 여기선 집회 시위 못하게 하겠다 했잖아요. 네. 근데 사람이 몇만 명 단위로 모이면 광화문 광장을 쓰게 되는 상태까지 오더라고. 다 망가뜨리는 거죠, 지금. 정광훈 목사뿐만 아니라
서울대에도 헌법 유린한 윤석열 대통령 즉시 탄핵하자는 첫 대자보가 붙었다고 합니다. 지금 22일 날에 대규모 집회가 예정돼 있고 또 최근에 보니까 그 공공 영역에서 일하는 노동자 대표들도 29일에 또 크게 모인다 하는데 지금 알아서 불씨를 키우고 있는 상황이라 보고 이 정강훈 측에서 집중 타격하는 거 보니까 한 크게 세 가지로 나눴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사파 척결 얘기하고 문재인 이재명 구속하라 하고 MBC 폐쇄하라 하는데 결국에는 이 흐름대로 그러니까 어떤 일종의 가이드라인 같은 걸 이들이 다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9.19 남북군사 합의 즉각 폐기라는 거 여기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아까 그 윤석열 대통령실과 여당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태극기만 보고 가고 있다는 걸 많은 사람들이 의심은 했었는데 이게 딱 확신되는 게 지금 이 기사를 통해서 전 나왔다 봅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지지율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상징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30% 밑으로 빠졌다, 10% 밑으로 빠졌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윤석열이 이제 지지율 바닥을 헤매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분석했던 것은 보수층에서도 상당수가 등 돌렸다. 윤석열 찍었던 사람 중에 반 정도는 등을 돌렸다. 이런 거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저쪽 진영에 그래도 좀 머리가 된다는 김재원 전 의원이 한 말이에요. 민생 행보로 지지율 오를 거라는 것은 착각이다. 오히려 더 나빠진다. 결국에는 국민 감정이 이미 망가진 상태에서 민생 행보 한다 그래서 저건 쇼 안에 하지 진정성 못 느낀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반말을 하신다면서요, 그렇게. 태도가 좀 엉망이죠. 또. 네,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게 체감할 수밖에 없는 게 내일 뭐 빅스텝 0.5% 그 올라가서 기준금리가 한 3% 이게 한 11년 만이라고 하는데 이러면 당장 대출 금리 관련해서 바로 직격탄 맞고 뭐 한계 기업이라든지 취약계층 바로 타격 받는 거고 지금 외환보유고도 보니까 한 달 만에 197억 달러가 빠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 앞자리 수가 달라지면 사람들이 체감하는 게 달라지는데 이런 위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문제 없다, 뭐 상관없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아까 그 북한 관련한 논란에서도 그냥 국민들은 일상생활 해라, 걱정할 필요 없다 얘기하는데 이거야말로 저는 딱 그 이승만 때가 떠오릅니다. 정부나 이 대통령 측에선 어떠한 책임도 질 생각 안 하고 그저 자기들끼리 먹고 살다가 어느 순간 뭐 문제되면 그냥 도망칠 사람들. 그러니까 진짜 무정부 상태라는 얘기가 최근에 나왔었는데 괜히 나온 게 아니라 봅니다. 예. 그러니까 윤석열이 새날 방송에서도 주로 주장했던 이야기들인데 예를 들면 내년도 예산안에는 진정성이 없어. 서민 예산 다 깎아. 네. 저기 영국, 미국, 캐나다 갔다 오면서 욕설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 욕설 논란 있고 들어오자마자 제일 첫 번째로 간 데가 소위 민생행보인데 어린이집이었어요. 네. 그 어린이집에서 알아봐다가 뭡니까? 6개월 정도 된 애들은 걷지 않냐 같은 엉뚱한 소리를 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도움이 안 된다. 네. 네. 사실은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걸로 수도 없이 많은 것들로 포장을 해야만 겨우 올라갈까 말까 한 거다. 그런 차원에서는요. 지금 이런 보도도 하나 있었어요. 또 꿈틀대는 윤석열 탄핵 지지율 10%대가 한계선이다. 실제로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갤럽 기준으로 이제 24%에서 조금 더 오르긴 했지만 결론적으로 30%대 플러스 마이너스가 전화 면접이나 자동응답에서 대부분 그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 숫자가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좋은 마일리지를 쌓아놓고 한 50%쯤 가는 거라면 50%도 좋은 건 아니죠. 임기 초반에. 네. 그렇다면 나쁜 이슈가 있을 때 한 5% 빠지고 다시 좋은 이슈가 있으면 올라가고 이 형태를 반복해야 되는데 윤석열 지지율이 30%대 플러스 마이너스 1, 2% 이렇게 돼갖고 올라봐야 35% 떨어지면 24%까지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걸 계속 반복하고 있는 소위 징글징글한 박스콘에 갇혀 있는데 그러다가 또 어마어마한 게 터지잖아요. 그러면 그게 30%대 초반 정도 되는 지지율이 20% 겨우 밑에 이제 턱걸이 할 정도로 가는 상황이 오다가 보면 점점 이슈에 따라서 10%대를 찍는 날이 있을 것이다. 그때가 되면 탄핵의 조건이 완성된다 이런 뜻이고 이 기사를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나름 그럴듯해요. 예, 그거는 지금은 그런 형국이죠. 지지율이 너무 떨어지고 이러니까 보수가 그나마 마음에 안 든다고 했던 보수도 응답해서 지금은 떠받들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보수가 결집해서 30%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예. 왜 이렇게 됐냐. 이번에 0.8% 올랐다고
북한이 도발해서 보수가 결집했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여론조사 전문가, 와, 나 피가 거꾸로 솟더라고. 그게 리얼미터 관계자거든요. 0.8%는요, 올랐는지 내렸는지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냥 기술적 반등 어. 뭐 그냥 그런 건데 어쨌든 그 얘기는 더 떨어져야 되는데 예, 사실 우리 체감은 제 주변에 찍은 분들도 다 거의 지지철회거든요. 근데 그 리얼미터 조사에서 우리가 봐야 될 핵심 포인트가 있어요. TK가 결집하고 부울경이 결집하고 충청이 결집하는 게 아니고 TK만 결집을 하고 세전, 그러니까 저 대전, 세종, 충청권하고 부울경이 일찍 떨어졌어요. 네. 월요일 날 리얼미터 조사에서. 충청권은 3% 떨어졌고요. 부울경은 2.9% 떨어졌죠. 대략 비슷하게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건 뭘 말하느냐면 TK하고 부울경이 서로 다르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TK에 고립되고 있는, 실제로 윤석열은 또 TK 사람도 아니야. 그러니까 알고 보면 우리가 50대 50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보수가 진보를 이긴다는 게 정설이잖아요. 네. 아니 쪽수가 많기 때문에. 네. 근데 그 진보의 비율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과정인데 윤석열이 그거를 단박에 해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상당히 다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 지금 아까 황희두 우리 이사가 내일 금리 얘기했잖아요. 금리 올릴 거다. 대개 0.5% 정도 올린다는 네.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되게 집값은 하향 곡선을 그리게 됐는데 지금 그 영국 총리가 하고 있는 한쪽으로는 긴축, 한쪽으로는 돈 풀고 이거 엄청 세계적으로 욕먹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똑같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욕을 별로 안 먹고 반응을 안 하죠.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시스템이 아직 합리적이지 않은 데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가장 합리적이지 않은 게 언론이에요. 그렇죠. 비율의 네. 극치. 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은 진짜 위험한 상황이죠. 경상수지까지 지난달에 적자 났잖아요. 네. 크진 않아요. 30억 달러 정도인데. 그래서 지금 영국의 그 서툰 총리나 대통령 처음 해봐서 뭐 좀 알려달라는 윤석열 대통령이랑 지금 똑같아요. 경제에 대한 태도가. 한쪽으로는 감세, 한쪽으로는 금리 올려서 긴축 이런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진짜 뇌관은 어딘가에서 지금 차곡차곡 맞아요. 불씨를 댕기고 있을지 모릅니다. 생각지도 못한 것이 네. 빵 터질 가능성이 네, 높아요. 네. 그래서 불안하죠. 저번에 네. 우리가 방송을 해드렸잖아요. IMF가 다시 온다면 한국이 가장 위험하다. 그 이야기를 했었고요. 네. 문제는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잖아요. 국방 무능, 민생 무능, 네. 예산 펑펑, 뭐 부자 감세 네.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고 일본까지 끌어들이고 집권 여당의 대표라는 자는 일본이 한국 침략한 거 아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해버리고 네. 지금 지지율을 보니까요. 사실은 우리가 지지율이 뭐가 그렇게 중요할지 모르겠는데 현대 정치는 지지율이 전부예요. 지지율이 중요하죠. 지금 윤석열이 집권하고 나서 나온 최저 지지율이 24%입니다. 그러니까 갤럽 기준으로 따져도 24% 이하로는 사실상 나온 적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윤석열은 48%로 당선되는 거거든요. 네. 여론조사도 똑같아요. 여론조사에 응답하는 사람들이 상당수는 선거에 나온다는 전제로 응답을 하는 거고 나머지 무응답하는 사람들은 선거도 안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은 이런 측면으로 같이 본다면 윤석열 당선은 48%고 윤석열 콘크리트 지지층은 24% 정도로 보는 거죠. 네, 현실적으로. 네. 박근혜 때는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은 박근혜 고정 콘크리트 지지율이 30%라고 그랬는데 실제로 윤석열이 무슨 짓을 해도 찍는 사람 24%가 있다는 건 확실해 보입니다. 네. 근데 이게 이슈가 크게 있을 때마다 출렁출렁하면서 조금 올라갔다가 푹 빠지고 조금 올랐다 푹 빠지고 이 과정을 거치면서 장기적 그래프로 보면은 조금씩 빠지는 네. 형태로 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 8%. 그러니까 지금 그 웹 기반 조사에서는 10%가 이미 나왔습니다. 웹 기반 조사는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그게 응답하려고 하면 먼저 물어봐요. 어디 사냐? 몇 살이냐? 남자냐? 여자냐? 이런 거 물어본다고. 그 사람들을 여론조사 방식대로 똑같이 맞춰요. 그죠. 그 보정하죠. 보정해가지고. 네. 거기 10%대가 이미 나와 있다고요. 근데 심리적으로 예를 들어서 윤석열 지지율이 10%대가 나온다고 하면 윤석열 탄핵론은 불이 붙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미 보수 쪽에서도 아우 저거 부끄럽다 저거 살기 힘들다라는 일반적인 지금 만약 윤석열로 결집을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면요. 윤석열 지지율은 최소 40% 이상 나와야 돼요. 네. 결집했다는데 0.8% 올랐단 말이에요.
이거 네. 결집할 거리가 없고 어. 일단 거리가 없고 그다음에 우리가 조금 봐야 될 거는 박근혜 탄핵의 기폭제가 어디서 나왔냐. 그 보수 분열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보수는 이런 심리는 확실히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더 떨어지면 이거는 다시 진보 개혁 민주정부 사기가 들어선다. 이거는 싫은 거죠. 네. 보수 세력이. 그래서 아직 저수지로는 갔을지언정 민주당으로는 안 오는 거죠. 예. 그쪽이. 그러니까 보수 분열이 어느 지점에서 무엇으로 일어날지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네. 지금 이미 일어났다고 보는 것도 맞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준석도 예. 있고 유승민도 있고 저번에 네. 원내대표 경선에서 그러니까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남원 이용호. 국회의원이잖아요. 이용호를 찍은 아, 사람들. 네네.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이렇게 가고 있는 게 아니냐. 예, 총선을 향하여 가다 보면 어느 지점에선가. 윤석열이 자기 호위무사들, 검사들을 공천하려면 필연적으로 피해를 보는 국회의원들이 나타나지요. 예, 그건 주로 부산, 경남, 대구, 경북 지역 그 검사들을 투입해서 당선돼야 되니까요. 네. 그래서 총선의 변수는 검핵관, 검사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저는 제일 경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윤석열 탄핵이 공공연화되면 지금 시점은 보수가 결집하는 비율은 좀 떨어질 거라고 보는 거고요. 실제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아이 저거 빨리 끌어내려 버리자는 심리가 여론조사 지지율로 작동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심리를 봐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진짜로 윤석열 주위에 찍었다는 사람, 윤석열 찍은 걸 자랑하는 사람을 한 명도 본 적이 없다고. 네. 술자리에서도. 그래서 아까 그 기사 있잖아요. 그 총선이 분기점이 될 거라는 거예요. 사실 그 기사는 아까 읽어보라고 한 기사는. 그리고 지금이 집권 5개월이에요, 부나님. 5년 된 것 같잖아요, 느낌이. 진짜요? 예, 5개월이에요. 나는 한 3년 반쯤 지난 줄 알았어. 예, 그러니까 5개월이니까 정말 너무 많은 일이 일어나. 저 5년쯤 된 것 같아, 느낌이. 피로도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너무 많은 소식들이 쏟아지고 있어서 사실 하나하나 뜯어보면 너무 충격적인 게 많은 게 이재명 대표님 말고 이재명 부대변인 인터뷰를 보니까 이 지지율 조금 오른 거 두고 봐라 우리 외교 참사 없었지 않냐 민주당의 공세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에서 또 어떤 얘기들이 오갈지 0.8%? 예. 훌륭하다. 안에서 또 어떤 얘기들이 오갈지 너무나 그대로 보여주는 거라 보고 또 영국 감세 관련해서 그 영국 사례 들면서 비판을 어떤 분이 하니까 현 정부에서는 뭐라 대응하냐면 그 한국 사례를 몰라서 그런다 이런 식으로 오히려 황당무계한 소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도 않는 그 역행하고 있는 정부라서 지금은 포인트 말씀하셨듯이 차곡차곡 쌓아가면서 이게 어느 순간 폭발할 때 한 번에 다 터져 나올 거라 봅니다. 예, 탄핵 마일리지 5만 점 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5만 정이 떨어지는. 참, 네. 아이고. 근데요, 그게 국민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내가 봤을 때 이 정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보수층이 집결해갖고 0.8%라고 하는 것은 윤석열 더 이상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게 장기화됐잖아요. 지금 몇 개월 동안. 네. 말도 안 되는 국정 운영을 하면서 막 감이 안 되는 걸 너무나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보수층의 상당수는 이미 돌아서 있다. 최소한 윤석열 찍은 사람 중에 한 40% 이상은 이미 등 돌렸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런 의제가 집권한 지 지금 몇 개월이나 됐다고 나오는 것 자체가 윤석열 개인한테도 불행이지만 대한민국 사회에 어마어마한 불행인 거죠. 뭘 하는 게 없고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사실 술만 먹는 대통령 느낌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강릉 폭발 현장 있잖아요. 미사일 폭발 현장. 그게 모든 걸 보여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 그런 사건 없었는데 네. 그거 윤석열한테 보고 안 했다더니 나중에 보고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러면 이게 하나 더 있거든요. 보고했으면 대통령의 지시상에 나와야 되잖아요. 차마 그 말이 안 나온 거예요. 왜? 보고한 적이 없거든요. 경미한 사건이라 대통령한테 보고 안 했다 그랬죠, 첫 번째. 나중에 보고했다 그랬어. 그러면 대통령한테 어떤 지시가 나왔냐? 없어. 보고 안 했다는 뜻이거든요. 네. 나라가 이렇게 됐어요, 지금.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탄핵 가능성? 탄핵 말고도 여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임기 다 채운다. 나는 임기 채울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탄핵이 아니어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자, 우리 민이 하고 싶은 말 다해 262회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오늘 방송 중에 멤버십 스포츠 해주신 분들 또 한 번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윤석열 임기를
못 채울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도와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네.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